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세 미인 기생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반하고만 노수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기생에게 넘어간 암행어사. 전라도 장성에는 노아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반과 선비들이 그녀의 외모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장성은 노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양반들은 노아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재산을 탕진했고 선비들은 글 공부를 내팽겨쳤습니다. 심지어 사또마저 노아에게 푹 빠져 아주 초죽음이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집 앞에는 장성의 최고 실력자들이 늘 북적거리며 모이게 되었지만 정작 관아는 텅 비고 지방 관리들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노아를 없애기로 결심을 하고 당시 유명한 문관이었던 노수신을 장성으로 급파하였습니다. 임금님으로부터 마패를 받은 노수신은 허름한 차림을 하고 지방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아를 제거하러 장성에 간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노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그녀의 부모들은 예쁜 딸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비록 기생이라 하지만 그들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딸이었지요. 얘야, 이번에 오는 암행어사가 너를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번 분은 젊지만 청렴한 분이시라 반드시 너를 벌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저에게도 방법이 있으니까요. 노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얀 소복을 입고 조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섰지요. 그들이 간 곳은 서울에서 장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막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노수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노아가 주막에서 노수신을 기다린 지 어느덧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노수신은 장성으로 향하는 고개를 넘다 주막을 발견했지요. 그날 밤 그 주막에 묵기로 정한 노수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낯선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한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물 항아리를 이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을 보는 순간 노수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던가? 노수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닫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노수신은 혹시 노아라는 기생이 나를 농락하기 위해 꾸민 농간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 여인은 부엌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목이 빠져라 부엌 쪽을 바라보았지만 여인의 자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밖은 어두워졌지만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 순간 노수신의 앞에 거짓말처럼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아까처럼 물동이를 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고개를 더욱 빳빳이 들고 노수신의 창문 가까이로 다가와 스쳐 지나가듯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지만 노수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본 여인의 자태가 그의 잠자리를 방해했기 때문이었지요. 노수신은 결국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심부름을 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 집의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은 누구냐? 이 주막집의 딸인데요. 남편이 죽은 뒤 수절을 하고 있는 과부입니다. 얘야, 그 여인을 이곳으로 불러낼 수 있겠느냐? 에이, 그건 힘듭니다. 어르신, 비록 비천한 신분이라 해도 지조가 깊은 여자가 여태껏 그 어떤 남정네가 불러도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내 사례는 두둑히 할 것이야. 어서 가서 설득해 보거라. 아마 힘드실 텐데요. 어쨌든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간 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노수신의 눈은 더욱 또렷해졌지요.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은 해보았으나 어르신께서 아예 데려다 사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죽어도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데려다 살지. 데려다 살고 말고. 그러니 어서 가서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한참 뒤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낮에 본 그 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수신은 기쁨에 온몸이 떨려왔지요. 여인은 다소곳이 절을 하고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소첩같이 비천한 것이 어르신 같은 분을 매신다면 그보다 더 과분한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소첩이 어르신께 한번 몸을 바치고 난 뒤에는 평생 어르신만 바라보며 살 것인데 어떻습니까?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제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여인은 차갑게 말했지만 노수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고? 약속뿐이겠더냐?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는 노수신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시니 배포가 큰 것은 잘 알겠지만 약속이 너무나 쉽네요. 혹시 이 미천한 것을 희롱하시려는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그 무슨 서운한 말이냐? 내 진심으로 너와 일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표로 제 팔뚝에 어르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죽어도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노수신은 타오르는 불꽃을 넘어 노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좋다, 써주마. 노수신은 노아의 새하얀 팔에 검은 먹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노수신은 노아와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지만 짧은 밤이 안타깝다는 듯 밤을 꼬박 새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노수신은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차마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임금님이 하사하신 임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그녀를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자신감에 노수신은 당당한 기세로 장성에 들어갔지요. 그는 장성의 관가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노화라는 계집을 잡아들여라 하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은 즉시 노화를 잡아들였습니다. 포승에 묶여 들어오는 노화는 너무나 태연한 얼굴이었지요. 노수신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담장 밖을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그 계집은 보기만 해도 모두 미쳐버린다고 하니 어서 내 눈에 띄지 않게 때려 죽이도록 해라. 포졸들은 노아를 형틀에 묶고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노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수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난 저 계집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종이와 먹을 주어 적어 올리게 하라. 노아는 붓을 들어 시를 한 편 써내려갔습니다. 노아의 흰 팔 위에 누가 그 이름을 새겼는가. 흰 살에 먹물이 배어 글자마다 분명하다. 천원광 푸른 물이 흐르다가 마를지라도 임과의 굳은 맹세는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노아의 시를 받아든 노수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며칠 전에 함께 밤을 보낸 여인이 바로 노아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어명대로 노아를 처단해야 하지만 사내 대장부로서 맺은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받게 될 수치를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여봐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고한 여자를 죽일 수는 없는 법. 그만 풀어주도록 해라. 노수신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 노수신은 서울로 올라가 임금에게 그 일을 보고하였지요. 노수신은 신하로서 사내로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얼굴을 참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것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이제부터 노아를 너희 소실로 삼아 같이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노아는 서울로 올라와 노수신의 소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의 관리들도 더 이상 기생 때문에 업무를 내팽겨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정과 암행어사. 옛날 어느 마을에 고씨성을 가진 백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억적같이 일을 해서 돈을 수만큼 모았지요. 근처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이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천한 백정이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 해대니 천대 안 받고 가난하게 사느니만 못했습니다. 이 백정이 사는 곳 근처에 윤씨 성을 가진 양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사는 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랏돈을 좀 구워다 쓴 모양인데 그것도 못 갚을 형편이 되었지요. 나랏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내일 모레라. 이 양반은 그저 취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백정이 그 사정을 알고 하루는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가만히 돈을 한 바리 싣고 양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은 드릴 수 없다고 하인들이 문간에서 내쫓는 것을 빌고 또 빌어서 겨우 양반을 만났지요. 외람된 말씀이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을 하신다기에 돈을 좀 싣고 왔습니다. 천한 돈이나마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양반이 가만히 보니 그 돈이면 빌려 쓴 나랏돈을 갚고도 남아 보였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배를 만난 격이지만 양반 체면에 넙죽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한테도 중한 돈일 텐데 내가 어찌 까닭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쯤 되니 양반도 더 이상 사양을 못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덕분에 양반은 나랏돈을 갚고 한숨 돌리게 되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백정은 가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싫어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어도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지요. 안동 땅에서도 양반이 제일 많이 산다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를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평생 백정 노릇만 해왔으니 양반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요. 섣불리 어울리다가는 본색이 탄로날 것 같으니 두문불출하고 지냈지요. 그러니 다른 양반들이 저렇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걸 보니 벨씨 근본도 없는 상껏 나부랭이일 거라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맞춰 들려오는 소문이 전에 저한테서 돈을 받은 서울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옳았구나 하고 양반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지요.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저로 말하면 이번에 큰 벼슬 자리에 오른 윤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그만해도 좋으련만 다른 양반들이 어떤 사이냐고 자꾸 묻기에 그 양반이 자기 매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다른 양반들도 괄시를 하지 못했지요. 본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벼슬아치라면 껌뻑 죽는 데다가 촌수라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끌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그 고을에 와 있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대감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아무개라는 양반이 자기 외삼촌이 된다는 얘긴데 저한테는 그런 외삼촌이 없었지요.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거니 싶어서 암행어사가 하루는 고백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자니 이댁 주인이 윤대감의 처남이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 그 윤대감의 아들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고백정이 들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쓸데없는 허풍을 떨어가지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싶어서 죽을 맛이었지요. 암행어사 앞에 넙죽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백정으로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하여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아무 염려 말라고 하고는 다음에 관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고백정이 사는 집에 관가에서 사령들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사령들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암행어사 분부 받들고 왔습니다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고백정은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서 잔뜩 점잔을 빼고 있었지요. 그래, 무슨 분부냐? 어사께서 이댁 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면서 나리를 모셔오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뭐라? 그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 발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한단 말이야? 이쯤 되니 구경 왔던 동네 양반들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고을 관장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욕을 해대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다음부터 동네 양반들은 백정 앞에서 설설 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정은 다른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몸이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암행어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아니 형님, 처남 백종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백정이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길로 일어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강가에 가서 자기는 서울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에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인데 죄인을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부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내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아무개가 실은 백정놈이니 어서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하니 사령들은 영문도 모르고 백정네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정이 들으니 이것 참 큰일이 나도 보통이 난 게 아니었지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심술 사나운 놈한테 대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좋은 깨가 떠올랐습니다. 고백정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 미치더니 그 병이 도진개로군. 어서 가보자 하고 사령들을 앞세우고 강가에 갔습니다. 가보니 윤가는 낯이 불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서 있다가 고백정이 의관을 갖추고 활개를 치며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애꿎은 사령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지요. 저 못된 백정놈을 오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 걸어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데도 고백정은 태연하게 사령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눈자위 돌아가는 것 좀 보아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서 묶어라 했습니다. 사령들은 윤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야? 백정놈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묶는 것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고백정은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약숙을 한 단 구해오라고 하고는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러는 걸 내가 쑥뜸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뜸을 지지면 나을 것이다 하고는 뜸장을 주먹만하게 비벼가지고 윤가의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댔습니다. 맨살에 쑥이 타들어가니 죽을 맛이었지요. 이 못된 백정놈이 날 죽이려고 하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미쳐서 한두 곳 떠서는 안 되겠다. 한 10곳 지지면 낫겠지.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100곳 더 지져볼까?
윤가가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외삼촌, 정신이 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윤가는 그 뒤로 찍 소리도 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고백정은 그 뒤로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두쇠 어부 이야기. 옛날에 딸 셋을 두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 남편은 지독하게 구두쇠인데 고집도 세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도 이웃집이나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도 그것을 땅속 깊이 숨겨두기만 했지요. 돈을 쓰지 않으니 집안 살림은 말도 못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꿈을 꾸었지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앉아서 땅을 계속 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땅을 파고 있지요? 그러자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험상궂은 괴물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깜짝 놀란 부인은 깨어나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내가 땅에 묻어놓은 돈을 찾느라고 귀신이 땅을 파고 있었구나. 어부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 돈을 묻어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땅을 파대었지요. 아유, 다행이야. 돈이 그대로 있구나. 어부는 묻어둔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면서 이마의 땀을 닦아내었지요. 그런데 그때 맑고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번개가 치고 천둥벼락이 꽂혀서 돌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렸지요. 돌 울타리는 고기가 모이게 바닷가에 쌓은 것으로 어부 가족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렸으니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까짓 돌 울타리쯤이야 금방 다시 쌓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어부가 돌 울타리를 아무리 쌓아보아도 울타리는 바닷물이 닿기만 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딸 셋이 모두 자리에 드러누워 앓기 시작했지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하늘이 노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고사를 지내게 돈을 좀 주세요. 하지만 구두쇠 어부가 돈이 아까워서 내줄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어부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아내는 고사를 지내려고 나서다가 그만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부가 불같이 펄펄 뛰는 그 순간 갑자기 다시 요란하게 천둥벼락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치솟아 오르면서 아내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어부는 문득 돈을 묻어둔 곳을 바라보았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묻어둔 돈을 꺼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서라. 어부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순식간에 앞산이 무너지면서 돈을 묻어둔 곳이 산사태 때문에 흙 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도 같이 파묻히고 말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죽은 아내보다도 돈이 묻힌 것이 아까워 그날부터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도 이 구두쇠는 매일같이 흙더미 파는 데에만 열중했고 딸들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부의 꿈속에 소복을 입은 새 여인이 파묻힌 돈을 꺼내들고 바다 속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깬 어부는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산 꼭대기에서 꿈속의 새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자기 딸들이었습니다. 어부는 괘씸한 마음에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돈이 파묻힌 야산에 세 개의 바위가 우뚝 솟아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위를 부수어야 돈을 꺼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어부는 괭이로 바위를 찢기 시작했지요.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나타나 이 어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세 개의 봉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병들어 죽은 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이 많고 아우는 그러지 않았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 한 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우가 먹고 살 길이 없어 장사길로 나섰지요. 소금 장사를 하였습니다. 소금 짐을 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했지요. 뭐가 일어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 솔밭 속에서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맞지 않으니 또 박박박박하며 파내고 있었지요. 날이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 해골을 쓰고 제주를 3번 넘으니 그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지요. 아우는 소금 짐을 가지고 가만가만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고개 넘어 그 아래 큰 마당이 있는 혼인 잔치를 하는 부잣집에 들어갔지요.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외할머니가 오시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것이 저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쓰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척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었지요.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우가
여우를 없앨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 있으니 주인 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먹고 아우가 말을 했지요. 이 오죽자는 소금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제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제주는 아무도 구경을 못 해봤을 것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으라 하고 멍석 위에 지게의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세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지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지요? 그랬더니 모두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세요.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물러났지요. 아우는 지게 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두어 번 후려갈기니 깨갱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우가 죽으니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렸지요. 주인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것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섬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잘 살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의 형이 보니까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섬지기나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게 보였지요.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아 그만 셈이 나서 아우를 찾아갔습니다. 너 어디서 도둑질을 해다가 그리 사는 것이냐?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 형이 저도 불여우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보겠노라고 소금 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갔지요.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여우렸다. 형은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갔지요.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지요. 그래놓고 지게 작대기로 후려 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였지요.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우 누이. 옛날 한평고을에 함씨라는 큰 부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도 많았지만 소와 말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부자 말부자라고 하면 곧 함씨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는 스라의 아들 삼형제가 있었지만 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늘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공주같이 귀여운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인물이 뛰어나게 잘나고 머리까지 영리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까지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저 소부자 말부자인 함신에는 복도 많지. 투실투실한 아들만 삼형제만 해도 대단한데 그 위에 달덩이 같은 딸까지 낳았으니 무슨 팔자가 그런 팔자가 있는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해서 지나가다가도 그 딸 아이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머리 한번 안 쓰다듬어 주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딸아이의 나이가 15살이 되었는데 그 해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자주 생겨나는 것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많은 소가 매일 한 마리씩 죽어 있곤 했습니다. 너무도 궁금했던 한 부자는 집에서 부리고 있는 머슴들을 불렀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소가 매일 한 마리씩 죽어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저희들로서는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삼시세끼 죽도 잘 끓여주고 털 손질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해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한 마리씩 턱턱 넘어지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여종들을 불렀습니다. 밤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어서 넘어지고 나니 무슨 까닭인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여물통 청소도 자주 하고 구정물도 때를 거르지 않고 잘 갖다 주고 했는데 그렇게 죽는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부자는 큰 아들을 불러 소가 왜 죽는지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은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어둡기를 기다려 외양간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졸음을 참으려고 큰 아들은 콩을 한나씩 입안에 넣어가며 가만가만 씹어 먹었습니다. 밤이 깊고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발자국 소리는 외양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소가 죽어나가는 까닭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데 외양간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 아니겠어요? 큰아들은 너무도 놀랬지만 꾹 참고 누이 동생이 어쩌는가 지켜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서슴없이 소의 항문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간을 내어 맛있게 먹고는 입을 쓱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큰아들은 소름이 오싹 끼쳐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소의 간을 내어 먹다니 짐승인가 마귀인가? 다음 날 본대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버지 한 부자는 성을 내면서 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망측한 놈, 이놈아, 네가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모함해 죽이려고 그러는 게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딸아이를 너무 귀여워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놈이 새물래 그러는 거거니 한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 부자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한 부자는 둘째 아들에게 콩을 내주면서 일렀습니다. 네 큰형이란 놈은 망령이 들었거나 졸다가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니 너는 졸지 말고 소가 어째서 죽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해라.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 소를 죽게 한 건 귀신도 아닌 우리 집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한밤에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더니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뒤도 안 돌아본 채 외양간으로 들어오지 뭡니까? 그러자 한 부자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보기 싫다. 냉큼 물러가거라. 한 부자는 흥분을 참지 못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갑자기 집구석이 망하려고 기르던 가축이 연달아 죽는가 하면 이제는 이 자식놈들까지 제정신을 잃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니 아휴. 그러더니 큰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두 아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돌아다녔지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둡기를 기다려서 외양간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큰형이나 둘째 형이 본 것과 다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과 같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아버지, 어젯밤 내내 지켜보고 있었더니 두 형이 말하던 것하고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누이 동생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 있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야말로 내 아들이구나. 내 형들은 멀쩡한 너희 누이 동생을 모함했다가 쫓겨나기만 한 게지 뭐냐? 한편 집을 쫓겨난 두 아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끝에 산으로 올라갔다가 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사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 주었지요. 일이 매우 딱하게 됐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하는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공부나 하도록 해라. 그래서 몇 해를 도사와 함께 지내다가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도사는 병 3개를 주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 하얀 물이 든 병은 가시병, 이 붉은 물이 든 병은 불병, 이 파란 물이 든 병은 바다병이니 위급한 때에 쓰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그리던 집을 찾아가 보니 살던 사람들도 없고 빈 집만 있었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두 형제가 방문을 열어보는데 어디서 누이 동생이 나타나서 반겼습니다. 두 오라버니는 그동안 어딜 가 있다가 이제야 돌아오셔요? 어디 좀 있다가 온다만 그동안 집이 많이 달라져 있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돌아가셨어요. 셋째 오빠도 죽었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누이 동생의 눈을 보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듯 새빨개 보였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 떠오라 하고서 그동안 두 형제는 도망을 쳤지요. 내가 네 두 놈을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놓아줄 줄 아느냐? 누이 동생이 추격해 오자 형제는 붙들리려는 찰나 가시병을 던지고 불병을 던지고 바다병을 던져 누이 동생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는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이란 천년 묵은 여우였던 것이지요. 순망치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매우 강성했던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센 진나라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물리쳐 영토를 넓혔지요. 그때 진나라의 헌공은 괭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나라를 통과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헌공은 우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괭나라로 가는 길을 잠시 빌리는 조건으로 많은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나라의 왕은 많은 보물에 눈이 어두워 길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지요. 이때 우나라의 충신인 궁지기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폐하, 괭나라와 우나라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덧방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괭나라와 우나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괭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역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의 마음을 빼앗긴 우나라 왕은 궁지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궁지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그 후 궁지기의 예상대로 진나라는
괭나라를 쳐부신 뒤 우나라도 공격하여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드러나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 망하게 됨을 뜻하는 순망치한 이야기였습니다. 양두구육, 준추시대 제나라 영공의 이야기입니다. 영공은 여자에게 남자의 옷을 입혀놓고 즐기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남장을 시켰습니다. 이 이상한 풍조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하여 남장을 해도 되지만 백성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조는 좀처럼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영공은 재상으로 있던 안자에게 백성들이 그 금지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자는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자들에게는 남장을 허락하시면서 백성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쇠머리를 문에 걸어놓고 안에서 말고기를 파는 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중의 여자들이 남장을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풍조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영공은 이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즉시 궁중에서도 남장을 하면 안 된다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런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백성들 사이에서는 남장을 하는 여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그럴듯하고 보기 좋으나 속은 텅텅 비어 허술한 경우에 쓰는 양두구육 이야기였습니다. 오하아몽, 오나라의 왕 손권 밑에는 여러 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몽이라는 장군도 있었지요. 여몽은 기운이 장사였습니다. 또한 용맹스러워 어느 싸움에 서고 물러서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여몽은 배운 것이 없는 무식쟁이였습니다. 여몽이 학식만 갖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손권은 늘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권은 여몽을 불러놓고 이렇게 타일렀지요. 졸병이라면 몰라도 그대는 이 나라 수만 병사를 책임지는 장군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역사책과 병법책을 읽도록 하시오. 황공합니다. 대왕의 말씀대로 열심히 책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몽은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이란 역사책은 모두, 병법책이란 병법책은 모두 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었지요. 그 후 여몽은 깊은 학식과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오나라에는 아는 것이 많기로 소문난 노숙이 살았습니다. 노숙 또한 유명한 장수였으며 여몽과는 친구 사이였지요. 하루는 노숙이 여몽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노숙은 여몽의 깊은 학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말하는 모양새도 지난날의 여몽이 아니었지요. 노숙이 놀란 눈으로 여몽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학식이 이렇게 깊은 줄 미처 몰랐네. 지난날 오나라의 여몽이 아니야? 그러자 여몽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선비는 헤어진 후 사흘만 지나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라 하지 않았나? 오나라에 살았던 여몽을 이르는 말로 학문이나 교양이 모자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뜻의 오하아몽 이야기였습니다. 환골탈태. 주나라 영왕 때 왕자인 교는 성격이 대쪽 같아 잘못된 일을 보고는 차마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영왕에게도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이 녀석아, 아비의 체면도 좀 생각해서 말하거라. 체면이 백성보다 중요하십니까? 부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왕이 되십시오. 영왕은 교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일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인 교를 평민으로 폐위를 시키고 멀리 내쫓았지요. 사람은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해. 입을 잘못 놀리면 왕자라도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궁궐에서 쫓겨난 교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교는 하루하루 할 일 없이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교가 강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저만치서 꽃 장식이 화려한 배 한 척이 둥실둥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교가 가까이 가보니 배 위에는 7명의 신선이 타고 있었지요. 젊은이, 이 배에 올라오십시오. 교는 무심코 배에 올랐고 신선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가 술병을 기울이면 술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신선님이 따르면 술이 나오는데 제가 따르면 나오지 않으니 이상합니다. 허허, 이것은 보통 술이 아니오. 우리 신선들만 마시는 술인데 한 모금만 마셔도 뼈가 바뀌고 육신의 태가 벗겨진다오. 그 후 교는 그 술을 마시고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벗긴다는 뜻으로 모습을 크게 바꾸었다는 뜻의 환골탈태 이야기였습니다.